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레바논의 심각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우리가 사는 곳이 동아시아고 주로 관심이 있거나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곳은 서양이다 보니 중동에는 비교적 관심이 떨어지는 편이죠. 레바논은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정말 작습니다. 한국의 영토가 이스라엘의 5배 정도인데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절반 정도 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죠. 레바논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 특이한 점은 문화와 종교입니다. 특이하게 이슬람이 주를 차지하는 중동에서 기독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죠. 레바논은 수십 가지의 종교가 존재하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부활절의 경우 종파마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2번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당연히 2번 다 공휴일이고요. 이건 좀 좋네요. 비율로 따졌을 때는 중동에서 기독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지 과반수 이상은 이슬람이지만요. 문화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다종교이기도 하고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동 국가 중에서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 되었죠. 언어의 경우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쓰는데 젊은 층은 프랑스와 영어를 섞어 쓰고 아랍어를 잘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서양 문화를 많이 따라가다 보니 문화 콘텐츠로는 꽤 강국입니다. 물론 중동에서 말이죠. 특히 중동 음악 쪽에서 레바논 가수들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영화도 꽤 많이 만드는데 제일 유명한 영화는 아무래도 가버나움이죠.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꽤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다양성, 개방성 그리고 문화성까지 실제로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는 몇 년 전까지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죠. 뭐 어쨌든 레바논은 대충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중동의 파리는 도시 파리가 아닌 날아다니는 파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중동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나라인 레바논은 현재 거의 망해가고 있거든요. 줄을 서서 생필품을 사는 것은 물론 시민들은 기름도 거의 구하지 못하고 있죠.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사려고 싸움까지 일어날 정도입니다. 레바논의 화폐 가치는 90% 이상 폭락해 해외에서 기름을 사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죠. 거의 모든 물자를 수입해오는 나라에서 화폐 가치가 폭락해버리니 제대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염병이 퍼지는 와중에도 약품을 사지 못해 약국과 병원은 문을 닫았죠. 유엔은 레바논 인구의 80%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발표했고 모든 경제 지표는 2019년 이후 바닥 아니 지하실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 모양이니 치안도 안 좋아졌죠. 심지어 군대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제금융기관인 세계은행은 지난 150년 중 레바논은 세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할 국가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지금 레바논에 사는 사람들은 레바논은 지금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바논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1975년 전까지 레바논은 중동의 금융 허브이자 중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때도 수도인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죠. 그런데 레바논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레바논은 다종교 국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유입은 레바논 내에 종교인 비율을 바꾸어 놓았죠. 중동의 금융 허브이던 당시의 레바논은 꽤 부유했는데 대부분의 돈을 마론파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슬람이 과반수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마론파 기독교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마론파 기독교의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으로 감소하게 되죠. 마론파 기독교인들은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이슬람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으니 만약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 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게다가 자신들은 부유하고 권력층이었던데 반해 이슬람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다 보니 자신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망치려 들까 걱정되었습니다. 마론파 기독교인들은 멍청한 선택을 하죠. 이미 난민이 많이 들어온 상태여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추방을 외치며 민병대를 창설합니다. 결국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번 영상은 레바논의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나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내전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1990년 16년간의 기나긴 내전은 겨우겨우 종지부를 찍습니다. 전쟁의 땅으로 쓰인 레바논은 눈뜨고 볼 수 없는 꼴이 되었죠. 중동의 부자들과 금융인들이 북적였던 레바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시기도 하필 세계가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라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는 더 심했죠. 그래도 레바논은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산유국들과 프랑스, EU의 자금 지원으로 복구 정책을 시행했죠. 레바논의 정부도 정상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기반 시설을 복구했으며 주요 항만이나 외교도 펼치며 활력을 되찾았죠. 결과적으로 90년 종전이 된 후 90년대 레바논의 GDP는 353% 증가했습니다. 특히 1993년 정부의 재건계획 호라이즌 2000의 출범 이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죠. 실질 GDP도 94년에는 8%, 95년에는 7%씩 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100%에서 5%로 떨어졌고 외환 보유액도 14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죠. 성장하는 국가이다 보니 외국의 자본도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도 열렸죠. 하지만 항상 부작용은 있기 마련입니다. 성장하는 경제와 들어오는 돈에 비해 성숙하지 못한 정치는 부정부패를 만들어냈고 부정부패는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만들었죠. 극심한 빈부격차는 물론 난민
문제와 실업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레바논은 굴러가긴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파산 위기는 아니었죠. 단 한 가지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는 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빚을 어떻게든 갚아야 했죠. 하지만 레바논 정부는 딱히 이렇다 할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간 그리고 종파 간 정치 권력 나눠먹기 싸움을 하기 바빴거든요. 결국 2016년 레바논의 달러 유동성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안 돌기 시작한 것이죠. 투자도 이제 더 안 들어오고 뭔가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정치, 사회적 불안이 너무 큰 리스크였기 때문이죠. 결국 2018년 레바논 경제는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레바논의 일부 은행은 2018년부터 예금자들이 달러로 저축한 금액을 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달러로 돈을 인출하려 하면 엄청난 수수료를 부과했죠. 2019년 전 세계는 레바논 정부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레바논의 경제는 본격적으로 바닥으로 내리꽂기 시작하죠. 레바논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급여와 연금을 삭감합니다. 급여와 연금, 일반 국민들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빼앗긴 느낌이었죠. 결국 공항과 항만의 직원들은 파업에 돌입했고 은행과 거래소도 뒤따라 참여했습니다. 연금이 날아간 퇴직자들, 특히 군인과 교사 등 공무원들은 생활이 불가능해졌죠. 결국 이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19년 10월 어플 왓츠업과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과세 정책이 발표되면서 민심은 폭발하죠. 왓츠업은 레바논의 카카오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가 개판이 되기 시작한 2019년 모두가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레바논 역사상 최악의 해인 2020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세계는 혼돈에 휩싸입니다. 전염병이 터져버렸거든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레바논에도 전염병은 돌기 시작했죠. 거리는 황폐화되었고 기업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에다 2019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경제 위기가 겹쳐 더 크게 다가온 것이죠.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복구가 힘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바로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죠. 2020년 8월 4일 베이루트 항구의 폭죽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얼마 안가 2차 폭발이 일어나는데 마치 핵이 터진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됩니다. 실제로 폭발은 핵폭탄 14분의 1가량 되는 위력이었죠. 100m 이내의 모든 건물은 파괴되었고 레바논 전역이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폭발이 일어난 주변에는 곡물 창고가 있었는데 폭발로 함께 날아가 버렸죠. 곡물 창고에는 1만 5천 톤의 곡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날아가면서 레바논에는 한 달치 식량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피해액은 17조가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죠. 레바논의 경제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화폐 가치는 폭락해버리고 400%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죠. 화폐 가치가 폭락하니 기름을 비롯해 물자들을 수입하지 못하고 기름을 수입하지 못하니 발전소는 멈춰버렸습니다. 하루 중 22시간 단전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레바논은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인데 곡물의 70% 이상, 밀의 9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나는 바람에 식량 공급에도 문제가 생겼죠. 정치권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시민들은 차라리 프랑스가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말하죠. 참고로 레바논은 과거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식민지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그래도 2022년 4월 7일 레바논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냈습니다. 30억 달러, 하나로 약 36조이죠. 과연 레바논은 다시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레바논의 경제 위기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